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5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복싱 토크에서 1978년부터 1990년까지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위주로 해서 국내 복싱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 이전의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서강일 선수가 한국 복서 최초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 나가고 1977년도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았는데 몇 부에 걸쳐서 녹음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없고 녹음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 복싱 토크의 든든한 맏형 WBC 국제심판위원이시면서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좀 한동안 안 좋으셨었는데 요새 다시 회복하셨어요. 만물 박사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78년도, 79년도 얘기까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오늘은 거슬러 내려가기보다는 1965년 그 서강일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던 그 시점부터 77년 말 그 임재근 선수와 에디 가조의 경기까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임준배 위원님께서 1961년생이시고 1970년대 초반부터 그 프로복싱과 함께 이제 생을 거의 이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임준배 위원님의 말씀을 아마 주로 듣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장원재 박사님께서도 예전 복싱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올드 복싱 팬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1965년 12월 4일이죠. 서강일 선수가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었던 플래시 엘로르데 선수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서강일 선수에 대해서 뭐 잠깐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서강일 선수는 그 본명은 서대한, 서대한이 이제 본명이었고, 원래 이제 황해도 출신이시죠. 그 아버님부터 해서 그 고아로도 알려졌지만 이제 고아는 아니었고 황해도에서 그 저 해방이 된 이후에 그 공산권이 들어와서 그 나름 그 아버님이 그 황해도에서 아마 뭐 땅도 있으시고 했었나 봐요. 어쨌든 그 공산 그 정권에 그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됐죠. 집안이 내려오시게 됐는데 뭐 이 남쪽에 내려오셔서 상당히 좀 그 삶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서강일 선수가 이제 뭐 10대 때부터 이제 뭐 그 소년원도 왔다 갔다 하고 가출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양아치 생활을 하게 되죠. 이분이. 그래서 그 안양 쪽을 이제 배경으로 그쪽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양천 뭐 다리 밑에 그 어떤 양아치 집단의 그 우두머리 같은 그런 뭐 이제 10대 때를 거쳤는데 하루는 그 김준호 관장 결국 이제 후에 이제 서강일 선수를 그 키우는 그 홍수환 선수도 후에 키웠던 명 트레이너 김준호 관장의 그 형님이신 김관호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김준호 씨한테 와서 야 안양천에서 패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그 혼자서 한 10명을 번개같이 쓰러뜨리는 놈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야, 기가 막히게 그 싸움을 잘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친구가 복싱을 하겠다고 나한테 왔으니까 네가 좀 맡아서 키워봐라. 해서 이제 김준호 트레이너와 서강일 선수의 그 인연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아치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프로복서로서 이제 그 발을 들여놓게 되죠. 해서 서강일 선수는 뭐 이 선수가 61년도쯤 데뷔했던가요? 네, 61년 데뷔. 네, 61년 데뷔였죠. 공식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전 그 뭐 61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0년 전 얘기니까 거의 정확하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61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 이 서강일 선수의 스타일은 그 자기 체급에 대비해서 굉장히 그 장신해 한 175 정도 되는 장신에 굉장한 테크니션이고 테크니션이면서도 또 공격적인 면도 상당히 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이제 뭐 국제전을 포함해서 많은 시합을 해가지고 63년도에 이제 새끼 미즈노리에게 한번 그 타이틀 동양 타이틀 도전을 했는데 그 페더급을 아마 도전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판정패를 당했는데 새끼 미즈노리는 뭐 아시지만 일본에서 세계 챔피언이 못된 그 소위 걔네 그 일본에서에게는 무관의 제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체급에 걸쳐서 예, 그 비센테 살디발과의 아주 그 명승부였죠. 명승부 2차 저 두 번의 시합 또 그 슈가라모스와의 뭐 세계 타이틀 매치 했지만 결국은 세계 챔피언까지는 오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일본에서는 상당한 그 실력자였는데 이 선수에게 판정패를 하고 그리고도 이 서강일 선수가 초년병이든 전성기 때든 후에 말년이든 그 해외 원정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죠. 그래서 새끼에게 패했지만 그 이듬해까지 일본에서 계속 그 시합을 해가지고 3연승을 거두죠. 그 3연승을 거두는데 그 중에 아마 고바야시 히로시 후에 그 WBA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을 했던 고바야시 히로시에게도 한번 승리를 했고 어쨌든 하여간 계속 새끼에게 패했지만 뭐 계속 그 승승장구를 이후에 했고 그런 중에 이제 64년도에 그 프레시에 로르데와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데 이때는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는 아니었고 동양 타이틀 매치였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의 유재두 선수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을 동시에 보유하고 뭐 동양 방어 한번 하고 세계 방어 한번 하고 뭐 그런 식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했는데 이 시합에서 이제 에로르데에게 2대1 판정패를 당하고 졌지만 나름 굉장히 잘 싸운 그런 시합이었고 이 시합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그 에로르데와 다시 붙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는 거고 이 시합이 이제 우리나라 복서로는 최초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장 박사님이나 저나 보진 못했지만 뭐 장 박사님이 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경기를 직접 보신 분, 그러니까 TV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우주 중계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녹화 그러면- 중계겠죠. 생중계였답니다. 생중계랍니까? 생중계나 녹화 라디오로 생중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TV로 어떻게 그 중계를 했냐 그러니까 서강일 레프트 뻗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뻗는 스틸 컷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TV 중계지만 현장 화면이 아니고 현장 화면이 아니고 스틸 컷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 직전에 그 서강일 선수가 좀 독특한 스타일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몇 개 나중에 남아 있는 그 필름 네. 알만도 라모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 만도 라모스. 네, 만도 라모스와의 경기가 지금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이 경기를 보면 당시로서는 좀 생각하기 힘든 스트레이트가 깨끗하고 상당히 그 테크니컬한 복싱을 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의 모 주류 광고로 서강일 선수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쭉 뻗는 화면이 나오고 전 스트레이트가 좋던데요. 아마 위스키 광고였던 걸로 도라지 위스키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만 해도 그때는 참 한국이 못 살 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 관장님 네. 댁에서 예. 예, 숙식을 했는데 그때 고기는 서강인 선수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은 그냥 뭐 깍두기 반찬에 뭐 겨우 먹을 때 키우는 선수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좀 그 케어를 해주셨고 또 서강인 선수가 논 타이틀 매치에서는 훗날 세계 챔피언이 되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제압을 하는데 많이 잡았죠. 네, 많이 동양 잡았죠. 타이틀이고 세계 타이틀이고 타이틀이 걸린 경기에서는 한 번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일 선수가 한국 챔피언은 잠깐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무관의 제왕, 네. 그래가지고 만년 세계 1위 뭐 이렇게 계속 불렸고 타이틀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 홍수환 선수도 홍수환 챔피언도 이 서강일 선수를 보고 또 김준호 관장의 같은 그 지도자 밑에서 사설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인 사석에서도 그 서강일 선수가 그 롤 모델이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곤 하셨죠. 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62년 4월 15일에 이이길 선수 네. 네, 서울운동장 특설링에서 5라운드 KO로 이겨서 한국 패더급 챔피언이 되는데 네. 불과 3개월 뒤에 강춘원 선수에게
그 10라운드 판정패하면서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게 유일한 챔피언이죠. 서광일 선수의. 강춘원 선수는 나중에 OPBF 예, 동양 챔피언, OBF 동양 챔피언. OBF 동양 챔피언. 그 한국의 세 번째 동양 챔피언이에요. 예. 강춘원 선수가. 그렇죠. 예.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그 동양 챔피언에 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춘원 선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그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고 아주 정적인 복싱을 하지만 눈이 좋고 그 정확한 카운터 뭐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서강일 선수는 저도 이제 몇 개 남아 있는 필름을 보면은 아웃복싱을 주체로 하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면도 굉장히 있었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큰 키지만 약간 이렇게 그 완전히 업라이트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꾸부정해야 되나 하고 가드가 굉장히 높고 했던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65년 12월에 그 장 박사님 얘기하신 그런 중계 방송 형태로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맞다 세계 타이틀 매치를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한 첫 번째 세계 타이틀 네, 매치니까요. 그래서 이 마닐라 그 코르세움에서 그 당시에 그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단 부국이었고 선진국이었죠. 예, 복싱이 굉장히 그 농구와 더불어서 아주 국민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날도 그 당시에 기사에 따르면 뭐 2만 5천 이상의 관중이 모였다 그러고 해서 이 시합이 에로르대 9차 방어전이었죠. 9차 방어전이었죠. 그래서 에로르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니 파키아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필리핀의 절대적인 복싱 그 영웅이었고 이 주니어 라이트급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 원래 8체급이 아닌 어떤 그 약간 서브 타이틀 같은 그런 거였지만 이 선수는 뭐 페더 타이틀 매치에서 그 샌디 세들러와도 시합을 했었고 또 라이트급으로 도전해서 오르티즈와도 시합을 했었고 어쨌든 그 아시아존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진짜 그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서강일 선수가 이제 시합 전에는 좀 불리하다는 예상을 받았지만 이 에로르데가 이때가 이제 거의 약간 하향세를 걷고 있었죠. 그래서 좀 이제 그 60년대 초반보다는 좀 기세가 꺾인 그러나 이 시합에 아마 자기 자신의 그 타이틀 9차 방어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그 서강일 선수가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그 김준호 관장님이 어딘가 그 수기같이 써놓은 걸 보면 뭐 중반에 경기 중반에는 뭐 그러기까지는 하지만 굉장히 그 에르르데가 핀치에 몰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했지만 그 이 당시에는 이제 주부심이 전부 필리핀인으로 구성이 돼 있죠. 했는데 그 시합을 저는 이제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김준호 관장님이 그 옛날에 썼던 수기에 보면 3라운드, 7라운드에 감점을 당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주심이 감점을 해가지고 감점 2점을 먹고 경기가 끝났을 때는 감점 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긴 시합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판정은 그 새 필리핀 주부심이 뭐 3점 차, 1점 차.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텃세가 그 당시엔 필리핀도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가지고 뭐 1점 차, 3점 차. 더구나 그 본토의 심판진들한테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볼 수 예. 있겠죠. 플래시 엘로르데의 그 플래시가 전광석화처럼 섬광이죠, 섬광. 네, 섬광처럼 펀치로 상대를 KO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붙였던 예명 원래 가브리엘 가브리엘 에로르데죠. 네. 가브리엘 에로르데인데 이제 프레시 에로르데로 더 많이 불렸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시합은 글쎄 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김기수 선수가 벤베노티를 부르듯이 에로르데를 한국에 불러서 왔으면 그 첫 세계 도전에 바로 첫 세계 챔피언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낳지 않았을까. 오죽하면은 필리핀 사진 기자들도 서강일 선수 코너에 와서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확신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고요. 그때 WBA 회장이 이제 마닐라에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나중에 마닐라 언론에 나온 멘트를 보니까 감점만 없었다면 비긴 경기다.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을 한 거죠. 애매하게 그만큼, 얘기를 하네. 그만큼 서강일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이긴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경기 때문에 김기수 선수가 니노 벤베누티를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당시 박태준
차지철 회장, 예, 차지철 뭐 그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어떤 명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서강인 선수는 상품성이 높아져가지고 바로 이듬해 2월에 훗날 세계 챔피언이 되는 누마다 요시아키에게 일본 원정전에서 10라운드 판정승을 네. 하고 이기죠 그때는. 네. 그런데 68년에는 7라운드 KO 패합니다. 이때 동양 타이틀 매치. 그 시합이 거의 이제 서강인 선수의 마지막 같이 됐고 그 중간을 보면 이제 뭐 서강인 선수는 그 세계 타이틀 도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일본 또 필리핀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시합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어나가고 그 67년도에는 그 두 번째 미국 원정을 가죠. 가서 네. 그 당시에 그 캘리포니아에 아주 그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그 만도 라모스 19세의 그 KO 펀처 전승 목소였죠. 예, 전승의 거의 100% KO율 한 90% 이상의 KO를 갖고 있던 만도 라모스를 셧아웃 시키죠. 그래서 네, 10라운드 판정승. 예, 뭐 이 시합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뭐 시합이 끝나고 그 코인 동전이 쏟아졌다. 동전 세례가 쏟아졌다 뭐 대단한 명승부였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저희 복싱임에서도 시합을 올렸고 이제 유튜브에 어떤 그 시합 전체 풀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뭐 그렇게 그 화면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감격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60년대 복싱 스타일에서는 두 선수 다 신선했죠. 좀 파격적이었어요. 예, 게다가 만도라모스가 그 홈링에 대단한 지지를 받는 선수였는데 동양에서 온 무명 복서가 또 그것도 그 산뜻한 복싱으로 라모스를 이기게 되니까 관중들이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때 김준호 원장님이 이 플래시 엘로르데와의 경기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겼지만 판정은 적겠구나라고 했는데 서강일 승리 판정이 나와서 역시 미국은 복싱의 메카다라고 감격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서강민 선수는 그 만도 라모스와의 시합에서의 그 승리에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아서 68년도에는 이것도 사실은 세계 타이틀 매치로 미국에서는 치는데 67년 9월 15일 라울 로아스 선수와 67년도였나요? 네. 어쨌든 뉴욕주 타이틀이 이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국이 워낙 그 복싱에 지대한 그 영향을 갖고 있고 그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그 좀 어떤 그 자기네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막무가내 식이 있어서 캘리포니아, 뉴욕이 따로 세계 챔피언을 나름대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조 프레이저도 처음에는 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아니고 이제 뉴욕주 공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나폴레스와 시합했던 해치몬 루이스도 뉴욕주 공인 세계 챔피언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도 나름대로 물론 중복이 되는 세계 챔피언도 있었지만 그 원래 WBA나 WBC 세계 챔피언과 뭐가 이렇게 좀 핀트가 안 맞을 땐 자체적으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서 뭐 했는데 자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 인정 그 세계 페더급 타이틀 매치 주니어 라이트지. 주니어 라이트. 네,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라울 로하스 하게 되죠. 그래서 라울 로하스는 그 전에 이겼던 만도라모스보다는 좀 더 평범한 선수 했기 때문에 이 시합은 사실 미국에서도 서강인 선수의 승리를 점쳤어요. 하지만 글쎄 상대를 너무 얕봤든지 아니면 뭐 연습을 안 했는지 다운 두 번을 대고 완패를 당하죠. 이 경기에 대해서는 또 김준호 선생님이 언젠가 쓰신 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세계 타이틀 매치냐 아니냐 서강일 선수 본인은 이겼으면 자기가 WBC 세계 챔피언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5라운드까지 한 거는 세계 타이틀 매치밖에 없었으니까. 후에 라울 로하스는 이제 WBC 페더급 챔피언, WBA 페더급 챔피언을 이전에 했구나. 그 전에 이전에 이제 했었고 어쨌든 라울 로하스는 후에 그 WBC 주니어 라이트급 누마다 요시가 일본의 원정에서 그 누마다와 아주 그또 정말 일본 최고의 역전 승부가 벌어진 경기입니다. 그 아주 대단한 그 명승부를 펼쳤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 라울 로하스에게는 이기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 공인이지만 세계 챔피언이라는 그 명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보면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세계 챔피언들이 결국은 WBA나 WBC 그 세계 챔피언들과 시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그 어떤 세계로의 그 어떤 찬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시합에서 예상치 못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지금 장 박사님 얘기했지만 저 김준호 관장님이
시합 끝나고 그 라카 탈의실에 오니까 그 깽단이 그 네. 서광일에게 돈을 걸어둔 깽단의 그 일원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이게 뭐 이게 진리가 없는 시합을 왜 졌느냐 뭐가 이게 있지 않느냐 해서 그 협박을 받고 이게 15라운드까지 진행이 네, 됐었잖아요. 15라운드. 다운은 몇 회 두 번 됐었죠? 3회 7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를 서강일 선수가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3라운드의 다운은 이제 반짝이 비슷한 거였다는 거죠. 네. 근데 3라운드 다운된 이후에 4회, 5회, 6회를 완전히 압도를 했다는 아 겁니다. 3회 7회가 아니고 뒤쪽에 한 번 냈다. 7회가 아니고 7회가 아니라 네, 뒤쪽인 뒤쪽 것 같은데. 후반에 한 번 다운이 됐다. 네, 그래서 그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댄싱 스텝을 밟는 등, 그러니까 김준호 선생님 수기 그대로 옮기자면 댄싱 스텝을 밟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댄싱 스텝을 밟는 와중에 기습적인 펀치를 맞고 다운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갱들이 볼 때는 납득을 못하는 거죠. 저거 일부러 맞은 거 아니냐. 그런데 김준호 관장님 얘기는 좀 다른 게 성황일 선수가 그날 반짝이 다운 한 번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너무나 자기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화려한 복싱을 관중들에게 보여줘서 본인을 어필하려고 하다가 기습적인 카운터를 맞았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판정은 굉장히 그 라운드 시스템이었는데 판정은 굉장히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어쨌든 뭐 그 이거 시합이 이것도 전혀 없죠. 이 시합도. 아예 없어요. 예. 해서 글쎄 시합을 보진 못했지만 글쎄 뭐 그 나름 서강일 선수가 이렇게 좀 쉽게 승리를 하리라고 다 생각을 하다가 다운도 되고 뭐 시합을 좀 못 풀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다운 이후에는 심판이 언제 끊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광일 선수는 이 어떤 세계로의 그 재도전의 찬스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이듬해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 WBC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누마다 요시아키와의 2차전에서 정말 이 시합은 있죠. 그러니까 일격의 KO패를 당하죠. 정말. 정말 그 원펀치에 그 무너지면서 예. 그 좀 쓰라린 패배였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시합 이후에 뭐 한두 번 더 시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합을 거의 마지막 그 시합이라고 봐야 되죠. 후에도 선수 생활은 좀 이어갔습니다. 예, 좀 이어가- 69년, 70년, 72년에 한 경기씩 예,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탑복서로서의 그 위상은 보여주지 못했고 에르르데는 후에 이제 이 서강민 선수에게 복수전에 복수에 성공한 거 누마다에게 타이틀을 빼앗기죠. 그래서 에르르데도 상당히 그 생명이 긴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어떤 히어로는 이제 60년대 후반에 각자의 그 상황대로 해서 이제 링을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서광일 선수의 그 와의 에르르데와의 시합은 우리나라 그 복싱 이제 100년사가 넘네. 100년사 이 복싱 100년사의 그 어떤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서강일 선수가 어떤 그 근대 한국 복싱의 선구자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 서강일 선수의 그 시합 폼이나 스타일을 보면 홍수환 선수와 좀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홍수환 선수가 닮았겠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네. 시대상으로는 그렇겠지만 홍수환 선수의 복싱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서강일 선수의 그 복싱을 많이 볼 기회는 이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홍수환 그 씨에게 이제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가장 그 높게 평가했던 복서가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김준호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준호 선생님의 시합을 보고 자기는 정말 반했다. 그리고 그렇게 복싱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이제 수레를 하셨었는데 그런 영향이 이제 서강일 선수, 또 홍수환 선수에게 이렇게 대물림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준호 선생님도 그 발을 잘 쓰고 아주 테크니션이었고 뭐 타고난 싸움꾼이었다는 예,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현역 시절에는 대단했고 김준호 선생님 작고 하신지도 꽤 오래됐죠 이제. 2000년, 2001년에 신인왕전 때 이제 시합장의 모습을 보이셨던 게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20년 벌써. 됐네요. 김준호 선생님 동생분도 복서 아니었나요? 김태구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이- 삼형제 복수였고요. 아들. 예, 아들이 삼형제 이제 그 뭐 태구, 태경 뭐 이제 이렇게 김태구 불러서. 해가지고 이제 홍수환 선수와 같이 운동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예. 하고 이 서강일 씨는 이제 이후에 은퇴 후에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하다가 뭐 한국에서 잠깐 하다 잘 안 되고 그 미국 쪽으로 아마 그 거주를 옮기신 걸로 알고 거기서 뭐 여행사도 하시고 뭐 했는데 근간의 소식은 뭐 전혀 알 길이 없네요. 예, 그 서강일 씨의 자제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서상호님인데 이분에게 이제 최근이 이제 벌써 5, 6년 지났네요. 연락이 몇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현역 시절의 어떤 영상이나 뭐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 협조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인천에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서상호 그 아들 자제분께서는. 근데 아버님의 근황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살아계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45년생이니까 살아계시다면 지금 45년생은 아닐 텐데 38년 38년생? 36년생인지 네. 8년생인지 36, 7년생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수 씨가 38년생이셨고요. 뭐 이제 아직 90이 안 되셨으니까 뭐 살아 계시라면 뭐 살아 계실 수도 있는. 또 워낙 건강한 네. 단골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근간의 소식은 모르는데 하여간 그 뭐 90년대만 해도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것 뭐 사업을 갖다가 뭐 이것저것 하신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전혀 소식을 모르겠고 어쨌든 그 지금도 그 많은 복싱인들이 한국이 낳은 테크니션 하면은 뭐 랭킹에 항상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그 천재적인 복서죠. 예. 그렇죠. 뭐 현대 복싱의 선구자가 슈거레이 로빈슨이라면 그 대한민국 복싱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은 이 서강일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분도 뭐 술 좋아하고 연습도 그렇게 뭐 안 할 때는 또 게으르고 뭐 그래서 타고나 그리고 굉장히 그 미남이세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옆에 이제 뭐 그 말년에 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보면은 구렛나루 이렇게 옆에다 키우고 아주 옷도 스마트하게 입고 아주 미남이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2전 41승 13KO 11패. 아, 이 당시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전적이 52전이라면 실제로는 100전을 훨씬 이상 싸우셨을 거예요. 적어도 한 7, 80전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패가 많은 거는 원정 경기도 많았고 네. 주로 뭐 원정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면 일본을 거의 뭐 안방처럼 다니다시피 일본하고 했었죠. 필리핀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패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 대단한 테크니션이었고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어떤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던 그런 그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서강일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입니다. 1966년 6월 25일 6.25 그 16년째 되는 날인데 이날 이제 장충체육관으로 김기수 도전자가 그 전승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세계 챔피언 니노 벤베노티를 불러서 역사적인 국내에서 첫 세계 도전을 하게 되죠. 이 경기 아마 그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김기수 선수는 이제 그 한경남도 북청이 이제 고향이시죠. 그래서 북청 물장수 뭐 그 당시에 네. 북청 물장수 했던 그 북청 거기가 고향이신데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145회 때 이제 월남으로 내려오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거주를 이제 서울에서 안 하시고 여수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죠. 여수에 생활을 하셨고 이제 복싱을 여수에서 시작을 했죠. 복싱을 여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1957년도에 고등학교 때죠. 그 도쿄 아시아 게임이 아시안 게임에 가서 이제 금메달 따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간판 중량급의 간판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미들급이 이제 뭐 강세철 씨도 계셨고 그 전엔 뭐 송방원 뭐 이제 그 이후에 이한산호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미들급은 이제 우리나라 그 체형으로는 굉장히 그 벽이 높은 세계나 동양의 벽이 높은 그런 체급이었는데 그 강세철 선수도 물론 강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용 정도였고 사실 이제 동양이나 세계적인 어떤 그 레벨은 이제 김기수 선수가 중량급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올림픽 60년이죠. 맞습니다. 60년도 로마 올림픽에 나갑니다. 나가서 굉장히 메달 획득에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2차전에서 그 홈링이죠. 이태리 로마니까. 미노 벤베누티. 벤베누티에게 판정패를 당했는데 판정에 불복하고 링 위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그 굉장히 그 항의를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최소한 박빙의 어떤 시합이었던 것 같고 그 판정에 굉장히 그 억울함을 그 당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뭐 한국 대표단에서도 얘기를 했고 글쎄 이태리 쪽 시각에서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크로스한 그런 시합을 하고 일단 그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하죠. 하지만 그 바로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고 프로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게 기록이 이게 데뷔전에서 이한산호 씨를 KO로 이겼다는데 그 제가 저 얼마 전에 그 김기수 선수의 그 백과 뭐라 그래야 되나 사전을 만드는 그 어떤 미국 그 네. 복싱 전문가가 이한 그 김기수 선수의 전적이 일본에서 발표하는 거, 복스렉에서 발표하는 거, 또 미국에서 갖고 있는 기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적 그 횟수가.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한산호 선수와의 시합 전에 서울운동장에서 그 몇몇 시합을 했다는 그 원로들의 어떤 증언도 있었는데 그 뭐 기록이나 뭐 어떤 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데뷔전에서 이한산호를 7회 KO로 이겼다고 하는 것이 공식 그 기록인데 그 전에 프로에 들어와서 뭐 4라운드가 될지 6라운드가 될지 8라운드가 될지 그 서울운동장에서 시합을 했었다. 몇 번의 시합을 했었다는 그런 증언이 남아 있는데 그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 기록은 이한산호 선수를 이기고 2전째인가요? 3전째 강세철 선수의 한국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사실 그때 강세철 선수는 30대 중반. 그러니까 네. 그 당시로서는 할아버지 복서였죠. 그렇죠. 그 시절에 30대 중반이면은 거의 뭐 지금의 50대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철 선수를 판정으로 이기고 2차전에서는 가볍게 뭐 이렇게 KO를 이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세철 선수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2차전은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 소요 사태가 있었고 아 그래요? 네, 신문에 이거는 입장료 내고 왔는데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강세철 선수는 실력으로 졌다. 딱 한마디만 남기고 당시 동거하던 그 육체파 여배우 조금봉 디모 배우죠. 디모 배우 네. 아니 실명을 얘기하고 뒤로 가는 건 또 뭡니까? 아니 이거는 신문에 난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미 60년 그때 62년 신문에 벌써 그 도금봉 양의 부축을 받아 체육관을 빠져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운동장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김기수 선수가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서울운동장 야구장 특설링에서 한 거는 기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서울운동장에서 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이게 그 1920년대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황태자로 책봉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일제가 기념하는 뜻에서 남선에 하나 북선에 하나 종합운동장을 짓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만든 게 기림리 운동장, 지금의 김일성 경기장전이고요. 남쪽이 이제 훈련원터에다가 만든 서울운동장, 경성운동장이 서울운동장이 됐다가 동대문운동장이 되죠. 근데 동대문운동장은 축구장, 야구장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뒤쪽에는 수영장도 있었고, 네, 노천 수영장도 있었고, 테니스장, 배구장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배구장에서도 오래 그 시합을 네. 서울운동장은요. 그 김기수 선수뿐만 아니고 70년대에도 아마추어 시합, 뭐 신인왕전 이런 거 테니스장, 제가 정구장이라 그랬죠. 네. 정구장에서도 했었고 배구장에서도 네. 했었고. 84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 운동장 그 배구장에서 시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대. 그 정구 그 아마추어 시합 거기서 많이 네, 했고 노천 경기장. 예, 야외예요. 야외예요. 그 정구장에서도 시합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시합을 했었어요. 네, 수영장 그 물을 물 뺀 빠진 상태에서 상태에서. 아니 나 어렸을 때 동대문 스케이트장에서 시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동대문 예, 리그 동대문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장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한 차례 했었습니다. 아, 그 70년대는 몇 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허버트 강이 시합을 하는데 7월인지 8월인지 한여름에
동대문 스케장에서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얼음을 다 어떻게 하나 하고 갔는데 얼음 위에 고무판을 다 깔아놨어. 그리고 그 링을 설치했는데 그 7월달에 뭐 동대문 스케이트장에서 시합한다고 무슨 외투 입고 안 가잖아요. 그냥 여름 옷으로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갔다가. 근데 필리핀의 선수가 올라왔는데 진짜 그 오금을 못 펴요. 작전이었네요. 그래서 그게 뭐 그 포스터에 아마 귀절에 뭐 곤투 보고 피서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문성길 선수와 나나코나트 선수의 경기가 겨울철에 열렸는데 체육관 문 일부러 다 열어놨었다는 무역회관에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시합은. 그거는 뭐 옛날에 뭐 겨울에 시합하면서 체육관 열어놓은 거는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에디가저 임재근도 그랬고 김상현 무함수린도 그랬고. 김기수 선수는 아마추어 전적이 88전 87승 1패인데 그 유일한 1패가 벤베누티에게 당한 거고요. 여기에 또 도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라남도를 휩쓸던 씨름꾼이 있었는데 이 씨름꾼이 항상 전승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승전 3판 양승인데 2대0. 항상 2대0. 그러다가 16살짜리 소년 장사한테 한 판을 져서 2대1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장사가 이제 씨름으로서는 내가 좀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 역도산이구나. 그 기밀. 기밀이 아. 역도산 선생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말하자면 밀항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용소에서 김일 선생이 이제 역도산 선생에게 나 레슬링 배우러 왔고 이런 사람이고 등등등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제 역도산이 보증을 서가지고 데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일의 그 일본식 예명은 오키 김타로. 오키. 네, 대목 김나. 대목이요. 이었고요. 나중에 그 김기수 선수도 레슬링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레슬링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아닙니까? 그렇죠. 투기 중에. 인기 스포츠였죠. 네, 근데 역도산 선생이 이제 그 김기수 선수 테스트를 해보고 너는 레슬링보다는 역시 복싱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레슬링 하긴 좀 작나? 그 얘기를 지금 저 김기수 기념사업회 회장 하시는 네. 이 사장님인데요. 네, 이기현 사장님. 이기현 사장님께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기현 사장님이 이기현 회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에는 일반에게 미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역도산의 그 릭기 체육관에서 김일, 김기수, 역도산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증언이 아니라 저는 일본에 가서 봤는데 이 역도산 씨가 상당히 복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 복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디 타운젠트를 영입한 것도 역도산입니다. 그래서 후지다 겟이라는 챔피언이 나온 것도 이 역도산이 그 역할을 했는데 국내 복싱계도 그렇지만 일본 복싱계는 그 텃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역도산이라는 그 복싱 외에 어떤 다른 종목의 사람이 들어와서 설치는 거를 되게 반겨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일본 복싱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퇴출이 되지만 이 역도산 씨가 그 개입하면서 일본 복싱에 거둔 뿌리 내린 성과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일 선수에게 복싱을 권유했다는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김기수 선수에게 복싱을 예. 하라고. 네. 충분히 설득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도산도 그렇고 김기수도 그렇고 둘 다 함경도 태생이라는 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김신락 역도산의 본명이죠. 네. 김신락 역시 황해도판을 휩쓸던 씨름꾼이었는데 일본 스모는 원래 김신락의 형을 스카우트하려고 왔다가 형보다는 동생이 더 최고가 좋다. 그 저번에 소질이 있다. 무슨 연예인 저 시험 보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는 안 되고 자기 만든. 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스모에 입문하게 되고 그때 스모 이름으로 받은 이름이 역도산 리키도산. 그래서 그 후지다 겟이가 세계 챔피언이 될 때 소속의 리키 체육관. 그게 그 역도산 체육관. 리키 체육관이었어. 맞아. 리키 체육관은 일본 최초로 항상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하고 경기도 하고 상설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도산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도장이죠. 그러니까 평소엔 도장으로 쓰다가 이제 흥행이 있으면은 그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맞습니다. 하고 링을 항상 꾸려놓고 했던 그런 체육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후딱 지나갔는데 김기수 선생님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의 얘기까지를 여기서 이제 일부러 가름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김기수 그 선수가 니노 벤베누티에게 도전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과정부터 다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 듣다가 저 자신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뭐 독자님들께서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멘트는 멘트의 장인이신 우리 장원재 박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40분이어서 저희가 프로복싱 초창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셨던 서강일 선수, 또 세계 최초, 그러니까 국내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김기수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역 헤비급 세계 챔피언도 있고 또 세계 cham피언들이 입대를 하느라고 방어전을 미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근현대사에서 기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폴란드겠더라고요. 폴란드는 뭐 현대사에서만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요. 중학교 때 교과서로 기억을 합니다. 소녀들이 손으로 만든 교과서로 폴란드어 수업을 하다가 러시아 장학관이 오니까 얼른 그 교과서를 감추고 장학관이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묻는 거를 대답을 하죠. 마리아 스클라도프스카라는 아주 똑똑한 소녀가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러시아 장학관이 학교를 떠난 뒤에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데서 글이 끝나는데 이 마리아 스클라도프스카는 퀴리 부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때 폴란드 망명 정부가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했죠. 그래서 비슷한 처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장 먼저 승인한 단체와 조직이 바로 폴란드 망명 정부입니다. 그때 김광섭 시인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도룬시의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 아마 김 시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가사, 지금 널리 불리는 폴란드 국가의 가사는 매우 비정합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폴란드는 존재한다. 제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하면서 폴란드 국가 가사를 여러 차례 떠올렸는데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시는 한 한국 복싱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임시정부 요원이시며 독립군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한 한국 복싱은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 복싱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